VOA 세계뉴스입니다. 올해 2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7%를 기록했다고 중국 정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오늘 4월에서 6월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올 1분기의 5.3% 성장률에서 다소 낮아진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더딘 성장세이자 로이터 통신의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전망했던 5.1% 성장률을 밑도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진은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세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물가 하락 압력에 직면한 기업들이 자동차, 식품, 의류 등 모든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면서 소매 판매 증가율이 1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제20차 중앙위원회는 오늘 베이징에서 3중 전회를 개막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업무 보고를 통해 개혁을 심화시키고 현대화를 진전시키는 내용의 공산당 중앙위 결정문 초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3중 전회는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로 오는 18일 나흘간의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러시아군은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전선의 우로자이네 지역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성공적인 행동들의 결과로 러시아군 동편 부대가 도네츠크 지역 우로자이네를 장악하고 소탕과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로자이네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군이 점령했지만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가 탈환에 성공했던 곳입니다. 러시아의 우로자이네 점령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난 2월 또 다른 동부전선 지역 아우디우카 점령 이후 러시아군의 또 다른 전과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됐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전황보고에서 러시아군이 우로자이네와 인근 지역에 18차례의 공격을 가했다며 우로자이네 지역에서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어제 서태평양 등지에서 해상연합훈련에 돌입했다고 양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해양 상호작용 2024로 명명된 이번 훈련이 17일까지 실시되며 대잠수함과 방공훈련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군도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둥성 잔장시에서 이날 시작된 훈련에서 양국 함대들은 잔장 인근 해역과 영공에서 실사격 훈련이 포함된 합동 주둔지 방어, 정찰, 조기 경보 훈련, 수색 구조 훈련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양국 구축함과 호위함 등 약 7척의 함정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번 훈련이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국내와 국제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해군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미사일 방어 훈련과 해상 타격, 방공 훈련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이번 연합훈련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이 지난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 조력자로 규정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가적 단결과 통합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선거 유세 중 총격을 받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이그제미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암살 시도 이후 전당대회 연설문 내용을 완전히 다시 작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목요일에 내가 하려고 했던 연설은 매우 굉장한 것이었다면서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가장 놀라운 연설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지만 솔직히 그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라를 하나로 단결시키고 싶다면서 오는 18일의 연설은 미국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기회이며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오후 6시 10분경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유세장에서 20세 남성 토머스 매튜 크룩스가 쏜 총에 오른쪽 귀를 맞았으며 총격 과정에서 청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저녁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총격과 관련해 미국은 이런 길로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된다면서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 나자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과 각국 정상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한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협력 강화는 안보와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양측의 공동 이익을 뒷받침한다고 미 국무부가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4도, 최고는 23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해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한 섣부른 추측을 삼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피격 사건 하루 뒤인 14일 대국민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는 오늘 밤 우리 정치의 온도를 낮춰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행한 영상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I want to speak to you tonight about the need for us to lower the temperature in our politics. And to remember, while we may disagree, we are not enemies. 이어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적이 아닌 이웃이자 친구이며 동료이자 시민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같은 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날 펜실베니아의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한 걸음 물러서도록 하고 있다며 정치 문제로 과열된 현재 미국의 온도를 낮춰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격범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그의 의견이나 소속은 물론 그가 도움이나 지원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과 소통했는지 등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법 집행 당국자들이 이러한 의문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 not know the motive of the shooter yet. We don't know his opinions or affiliations. We don't know whether he had help or support. 다만 오늘 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싶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이 총에 맞았다는 것과 한 미국 시민이 자신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려는 자유를 행사하던 도중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된다며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에서 의견 충돌은 피할 수 없고 이는 인간 본성의 일부라면서 하지만 정치가 결코 작은 전쟁터나 살상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Disagreement is inevitable in American democracy. It's part of human nature. But politics must never be a literal battlefield, and God forbid. 앞서 전날인 13일 오후 6시 10분경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의 유세장에서 20세 남성 토머스 매튜 크룩스가 쏜 총의 오른쪽 귀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청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 약 6시간 전인 이날 오후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총격 사건을 거듭 비판하면서 미국에는 이런 유형의 폭력은 물론 어떤 종류의 폭력도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암살 시도는 우리가 국가로서 주장하는 모든 것에 배치되며 그것은 국가로서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적이지 않고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As I said last night, there is no place in America for this kind of violence or any violence for that matter. 그러면서 통합은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지금 당장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화된 경호 조치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이미 강화된 수준의 경호를 받고 있다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경호 조치를 제공하도록 비밀 경호국에 일관되게 지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밀경호국 책임자에게 15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막하는 공화당 전당대회의 모든 보안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날인 13일 유세장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국가안보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지시했다며 검토 결과는 미국인들과도 공유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국가로 단결해야 하고 하나의 국가로 단결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 상황은 방송사 카메라 여러 대와 청중들의 휴대전화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정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총격이 가해진 시각은 13일 오후 6시 11분이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단에 오른 지 불과 8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환영한 노래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연설을 막 시작한 트럼프 전 대통령. 불법 입국자 문제를 설명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라고 막 말하던 시점, 멀리서 따다닥 하는 연발 총성이 울립니다.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곧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귀를 감쌌습니다. 총알이 그의 오른쪽 귀를 관통한 것입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몸을 숙였고 곧바로 경호원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약 1분이 지난 오후 6시 12분 4~5명의 경호원의 부축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때 그의 오른쪽 귀에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연단 바깥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갑자기 바로 앞 군중을 향해 싸우자고 외치며 동시에 자신의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어 번쩍 높이 들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총격으로 크게 놀란 청중들은 이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침에 함께 싸우자며 응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검은색 SUV 차량이 유세 현장을 떠난 시각은 사건 발생 약 3분 뒤인 오후 6시 14분입니다.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태가 외부로 알려진 건 이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오후 6시 42분입니다. 미국 비밀경호국과 트럼프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발생 약 2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8시 42분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며 지지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총알에 맞았다며 나는 윙 소리와 총성을 듣고 바로 총알이 피부를 관통하는 것을 느끼면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혈이 심해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깨달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사건 직후 관련 부처로부터 브리핑을 받으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사건 당시 미국 델라웨어주에 머물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하고 괜찮다는 소식을 듣게 돼 감사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어 늦은 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는 이런 종류의 폭력이 있을 곳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ook, there's no place in America for this kind of violence. It's sick. It's sick. It's one of the reasons why we have to unite this country. We cannot allow for this.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역겨운 일이라며 이는 우리가 이 나라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 없고 이럴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또 백악관 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밥 덴도이 보틀러 시장과도 대화하며 이번 사태를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내막이 알려진 건 자정이 넘은 시각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14일 새벽 성명을 발표하고 펜실베이니아주 베들파크에 거주하는 20세 남성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의 용의자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크룩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약 120에서 150m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소총을 쐈고 이후 비밀경호국의 대응 사격으로 사망했다는 당시 상황을 담은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또 당시 총격으로 청중 가운데 있던 50대 전직 소방관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4일 저녁엔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오늘 11월 열리는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락연설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늘 11월 열리는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자리입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과 각국 정상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정치적 폭력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당한 13일 한 목소리로 노골적인 암살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큰 존슨 하원 의장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켈리 와나는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유세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대응한 법 집행기관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사법당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고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존슨 하원 의장은 평화로운 선거 유세에서 벌어진 끔찍한 정치적 폭력 행위는 이 나라에서 있을 수 없다며 일치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성명에서 모든 미국인들은 평화로운 집회에서의 비열한 공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사한 듯 보이는 데 대해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폭력은 우리 정치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비밀 경호국과 그 외 법 집행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고 있는 마크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X에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유세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사하길 바란다는 성명은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트럼프 유세장에서 일어난 일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폭력은 우리나라에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사한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한다며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동안 전직 대통령의 유세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하자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에서 민주주의에서 폭력은 설 자리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오늘 유세장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도 X에 올린 글에서 이 나라에는 정치적 폭력의 설 자리가 없다며 이것은 우리가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들도 성명을 통해 정치적 폭력 행위를 비난하고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폭력의 설 자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데 안도한다며 이 순간을 우리 정치에서 시민의식과 존엄성에 대해 다시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셸 관나는 그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이날 성명에서 로라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겁한 공격으로부터 무사한 것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대응을 보여준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자신의 X를 통해 폭력은 미국에서 특히 우리 정치적 절차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힐러리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사한 데 대해 감사하며 오늘 펜실베니아 유세 현장에서 일어난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비밀경호국의 신속한 조치에도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각국 정상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4일 X에 올린 글에서 끔찍한 정치적 폭력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한국 국민은 미국민들과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별도의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피습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폭력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도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 폭력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미국민들을 위로하며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외교부와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리는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어떤 형태의 폭력에도 굳건히 맞서야 한다며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자신의 X에 적었습니다. 주스탱 트레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사건의 참담함을 느낀다며 정치적 폭력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행사 참석자 그리고 모든 미국 민변들과 마음을 함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암살 시도의 피해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나는 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중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비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미국민의 총격과 분노의 감정을 함께 나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공격은 비열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그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며 이번 공격으로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폭력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위로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의 협력이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중국을 비방했다는 중국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미국은 한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협력관계 심화를 환영한다며 이러한 협력은 유로 대서양 지역의 안보,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우리의 공동이익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이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로서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여하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적인 협력 심화는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문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비회원국들과 오랜 협력 관계를 구축해 공동의 국제 도전에 직면했을 때 협력, 정보 공유, 회복력을 가능하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05년부터 19년 동안 나토와 한국은 대화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사이버, 대테러,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방어 등은 우선 협력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2년부터 나토와 한국은 국가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2023년 7월부터는 국가별 적합 파트너십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이 2022년 11월 나토 주재 외교공관을 설립해 나토와의 정치적 대화 기회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나토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중국을 비방했다는 중국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유럽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중립적 당사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국방 생산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공작기계의 70%, 초소형 전자기기의 90%, 상당량의 광학, 무인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기술, 러시아가 무기 추진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니트로셀룰로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소재들은 러시아의 방위산업 생산 주기에 중요한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우리의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상당한 차질을 빚었던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는 유럽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러시아는 전쟁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1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결정적인 조력자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 주재 중국 대표단은 1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나토의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은 냉전적 사고방식과 호전적 언사로 가득하고 중국 관련 내용은 도발, 거짓말, 선동, 먹칠로 가득 차 있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현장으로 알려진 라진항 부두에 대형 선박 2척이 정박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정상들이 두 나라 양측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하던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이틀 연속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11일자 위성사진에는 북한 전용으로 알려진 라진항 부두에 길이 125m 선박이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장면이 담겼습니다. 라진항의 북한 전용 부두는 디귿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선박은 가운데, 즉 안쪽에 자리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컨테이너로 추정되는 물체가 선박과 비슷한 크기로 줄지어 서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선박이 컨테이너를 선적 혹은 하역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은 다음 날인 12일에도 발견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이날 위성사진에는 전날 선박이 발견된 바로 옆, 즉 북쪽 부두에 선박이 자리한 장면이 보입니다. 이 일대에 옅은 구름이 껴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윤곽의 길이는 약 115m로 측정됐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길이 100m가 넘는 또 다른 대형 선박이 라진항에 입항한 것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약 사흘에 한 척꼴로 선박의 입출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이곳엔 한 달에 약 한두 척의 선박이 입항하는 등 전체적으로 둔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라진항에서 발견된 선박 2척도 이전 입항을 기준으로는 약 2주 만입니다. 다만 이틀 연속으로 그것도 서로 다른 지점에서 선박이 발견된 건 선박의 입출항이 잦았던 지난해 하반기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대형 선박의 입항이 더 자주 이뤄질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위성사진만으로 컨테이너 내용물이나 북러 간 무기거래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지목한 무기거래 현장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출현한 건 의심을 살만한 움직임입니다. 특히 선박 2척이 입항한 시점은 미국 워싱턴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나토 32개의 나라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정상 등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무기 거래 등 점증하는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불법 무기 이전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지난달 19일 BOE에 최근 북러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더 많은 상호 지원을 가능케 하고 러시아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북한의 ICBM과 핵 역량 등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agreement is going to end up with more mutual support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또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과 관련해 염려되는 부분은 이번 조약이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날 발견된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라진항을 통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이 거세지고 있지만 두 나라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역량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북한의 군사활동이 일본 안보에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12일 자국의 방위정책 방향과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담은 2024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군사활동이 영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량 살상 무기 등 무기 비확산과 관련해 전체 국제사회의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이후 북한은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를 단행하고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도 실시해 왔다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은 장비 체계를 다양화하고 핵 및 미사일 운용 능력 보완을 의미하는 정보 감시 정찰 수단을 확보하는 등 핵과 미사일 역량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북한은 극도로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불규칙한 궤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과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작전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과거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탄도미사일의 핵탄두를 탑재해 일본 열도를 사정권에 두고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BOA에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일본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위협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종류의 위협은 일본이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een threatening Japan for decades, telling them that they're quite prepared to attack Japan. 베넷 선임연구원은 억지력은 적에게 우리를 공격하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일본은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 파트너인 한국과 공조하고 있으며 이 같은 파트너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일본을 미국과 한국에서 분리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3국이 협력하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일본과 미국,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방위 협력을 진전시켜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전 세계 전체가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활동과 관련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여러 차례 해상과 영공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점도 우려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러시아군은 일본과 그 주변 지역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극동 지역에 최신 군사장비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러시아의 군사활동은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맞물려 강력한 안보 우려를 낳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방위백서 지도의 독도를 일본 영해안에 포함하고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2일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일본 방위백서에 자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우려가 담긴 건과 관련해 일본의 방위백서는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의 위협이라는 틀에 박힌 말을 되풀이해 영내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폐기하고 두 개의 조선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남북 체제 경쟁에서 패했기 때문이라고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중앙정보부에서 16년간 북한을 분석하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전 장관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1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 4조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요. 1961년 조소 동맹조약이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때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요. 그때는 냉전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소련방이 무너지지 않을 때고, 따라서 그때 조약은 이제 완전히 군사적인 동맹 관계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약하게 보이고, 물론 제4조에 북쪽이 침략받을 때 원전다고 그랬으니까 침략할 나라가 없다면은 이 문서는 발효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우호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전투기, 탱크, 잠수함 같은 무기와 ICBM 인공위성 같은 첨단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나는 첨단 기술을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있을까? 인공위성, 군사, 정찰위성 쌓아 올리는 그 기술을 보내주겠지만은 첨단 무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쉽게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속내가 어떨까요? 대단히 복잡하겠죠. 중국으로서는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다시 러시아가 들어오는 꼴이 되고 또 하나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다 보니까 군사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하니까 이쪽 자유진영에서 한국, 미국, 일본 혹은 아시아의 여러 IP4 국가가 이쪽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나토까지 들어와서 지금 이 지역의 군사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곧 미국의 대중국 포위 작전과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겠죠.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상황도 크게 바뀔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나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이 어떻게 될까가 지금 대단히 관심인데 동부 지역 러시아가 점령한 그 지역을 그대로 갖고 정결이 된다면은 북한도 러시아의 요청을 받아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지방공업 발전 무슨 계획이라고 해서 20/10 발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동원되는 인민군이 4군 부대예요. 그러니까 건설 공병대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 공병대를 일부에 투입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북한 정치 문제와 내부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초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라고 규정했는데요. 왜 북한이 하나의 조선 정책에서 두 개의 조선 정책으로 선회한 것일까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체제경계에서 패했기 때문이죠. 상징적인 법률이 하나 북쪽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거. 이건 남한에서 문화가 들어가는 걸 방지하겠다는 건데 이거 하나에서 보던 거와 마찬가지로 남북 간의 체제경제에서는 완전히 북한이 패인 겁니다. 따라서 이대로 간다면은 남한의 문화, 남한의 영향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밑으로부터 무너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1974년에 동독의 호네카 국가 병의의장이 두 개의 게르마니를, 두 개의 독일을 선포했던 것과 꼭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강인덕 전 장관님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3대를 겪고 오셨는데 북한 내부에서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권위가 점차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배지, 가스배당의 배지가 김정은이의 배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지난 10년 동안에 김정은이가 자기가 정치를 해보고 이제는 선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그 치력을 좀 지워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군사력 위주의 정책이라는 건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때 4대 군사 노선, 아버지 때 선군 정치, 지금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핵 미사일 개발 같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일관되게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이 계속하리라. 따라서 인민 생활은 점점 더 나빠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권력 세습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최고 지도자가 될까요? 이북의 경우는 아직도 남자가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남편을 부를 때 우리 세대주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북한은 남한보다도 훨씬 더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주애 그 딸이 후계자가 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남자가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실세는 누구일까요? 나이적으로 보면은 최영애가 1950년생이고요. 조영원이가 1957년생입니다. 그리고 김여정이가 1988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조직 지도부장을 하고 있는 조영원이가 실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경제 전문가에 따르면 그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 5년간 2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북한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군사비를 너무 많이 써요. 제가 1960년대에 제가 있을 때 판단한 것이 25%였는데 GDP에 그치된 GNP죠. 지금은 아마 GDP의 30% 이상을 쓰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데 저 막대한 돈이 지금 하늘로 날아서 없어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는 이 인민 경제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그 제재, 유엔이 결의한 제재를 벗어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럼 자력갱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많은 아마 북한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올 3월에 북한의 중간 단계를 논의하자며 평양에 손짓을 보냈는데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왜 침묵을 지킨 것일까요? 저는 북한에서 지금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핵 군축하자는 거 있죠. 핵을 인정하라. 핵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우리는 회담에 안 나가겠다 이런 뜻이겠죠. 남북 대화가 4년 이상 열리지 않고 강대강 대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지금으로서 한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일단 이 상태로 방문까지 가다가 북쪽의 변화가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이다 뭐 이런 걸로 접근할 수 하는 방법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강인덕 전 장관님은 1980년부터 18년간 KBS에서 노동당 간부들에게 대북 방송을 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북한 청취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 동포 여러분,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 관계입니다. 아무리 두 개의 한국으로 우리 민족을 갈라놓으려고 해도 역사가 이를 허용하지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통일은 반드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개혁 개방으로 가는 최소한도 중국 정도의 제재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남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충분히 정보를 입수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이 대남 정책을 선회한 배경과 의미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중고 선박을 구매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작년에만 43척의 중고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았는데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 GISIS 자료에 최근 새로운 북한 선박이 등록됐습니다. 새로운 북한 선박은 경성호입니다. GISIS 자료에 따르면 이전까지 중국 선적의 제항 5호였던 경성호는 지난해 11월부터 북한 깃발을 달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미 약 8개월 전 북한 해사기구에 등록된 경성호가 뒤늦게 IMO에 보고된 것입니다. 경성호를 등록한 주체는 평양 랑낭구역 소재 천지쉬핑으로 IMO는 이 회사가 작년 11월 14일부터 소유주가 됐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천지쉬핑은 등록 선박이 경성호가 유일한 초소형 회사입니다. 중량 톤수 2079톤인 경성호는 2002년에 건조됐습니다. 이후 중국 선적의 신홍 5호로 운항하다가 2021년 제항 5호가 됐고 약 2년 뒤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등록 자료만으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중국 선박이 선적을 북한으로 바꾼 것은 북한이 중고 선박을 구매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5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지만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BOE는 GISIS 자료를 조회해 2023년 한 해에만 북한이 최소 42척의 중고 선박을 구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성호의 사례를 더하면 지난해엔 43척이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론 현재 3척이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최근 북한은 수개월 전에 구매한 선박을 뒤늦게 IMO에 보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실제 북한 깃발을 단 시점과 IMO에 등록된 시점 사이엔 1에서 2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선 이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북한에 등록된 선박이 올해 중순이 지난 시점 신규 선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구매한 선박이 직전까지 중국 깃발을 달았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구매한 선박은 한국과 타이완 회사 소유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중국 선적 선박이 대부분입니다. 류평유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2일 중국 선박이 경성호가 된 과정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항상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중국인과 중국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제재와 압박에 의존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어느 당사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이 반복해서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본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지난해 6월 북한의 중고 선박 구매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BOE의 지적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추적하고 조사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에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미국 각주 주지사의 방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주목적인데 텍사스주와 조지아주에 이어 이번에는 켄터키주 주지사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12일 일본과 한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베시어 주지사는 12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도 한국과 일본 방문은 현재 비즈니스 파트너와 연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켄터키주로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주지사 사무실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베시어 주지사가 켄터키주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지어 주지사가 두 나라에서 켄터키주에 진출해 있는 기존 기업은 물론 향후 미국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의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베지어 주지사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약 1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130억 달러 규모의 사업 88개를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지어 주지사는 11일 이번 아시아 방문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켄터키주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블루 오벌 SK와 일본의 도요타 등 17개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짐 그레이 교통부 장관이 한국경찰청직과 한국과 켄터키주 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협정 체결을 위해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ll join Transportation Cabinet Secretary Jim Gray to meet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ign a driver's license reciprocity agreement. This is a big deal. It's similar to what we did. 데지어 주지사는 이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토요다가 켄터키주의 투자 유치를 발표한 이후 일본과 맺은 협정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정을 통해 한국 기업의 경영진 등이 미국에 이주할 경우 켄터키주에서 자동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켄터키 주민도 한국에 가서 똑같이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한국 기업 약 270개가 진출해 있는 텍사스주의 그렉 에보트 주지사가 한국과 타이완, 일본을 찾았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텍사스주에는 삼성전자와 SK 등 한국 기업 약 270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리시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한화큐셀 등 약 120개의 한국 기업이 들어가 있는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방한단 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과 조지아주의 협력과 미한 관계가 경제, 인적 교류,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더욱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 에너지 등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양국 경제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지난해 말 VOA에 이 같은 양질의 한국 투자를 통해 미국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중 하나는 보수가 좋은 미국 일자리 창출이며 이는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의 톰 로마지 정책연구원이 한국의 대미 투자 확대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마지 정책국장은 한국 기업들은 태양열 기술과 메모리 칩 제조, 전기차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선두주자라며 미국 투자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상호 보완적인 경영 구조와 국내 소비자 환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가상 자산 탈취를 통한 확산 금융활동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가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탈취 방식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며 다만 최근 가상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북한의 탈취 자금 규모가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9일 북한은 계속해서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훔치거나 갈취하고 있고 불법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구는 이날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은 사기범, 테러단체 및 기타 불법 행위자뿐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데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FATF는 지난해에도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북한의 활동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해 최근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과 관련해선 이전보다 더 정교해진 가상자산 탈취 행태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FATF에 따르면 북한은 익명성을 강화하는 가상화폐와 자금 거래 대상을 감추는 기술인 믹서,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당사자들끼리 이뤄지는 탈중앙화 금융, 다른 가상화폐와의 교환을 촉진하는 크로스체인 브릿지 등 점점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해 불법 수익금을 세탁했습니다. 다만 FATF는 특정 업체의 분석을 인용해 일부 기업의 추가적인 사이버 보안 조치와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협약 등 노력이 전년 대비 도난 금액 감소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자금이 2022년 17억 달러에서 2023년 10억 달러로 감소했다는 또 다른 업체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반면 FATF는 북한의 탈취 규모 감소가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비트코인과 이더 등 가상화폐의 가격은 크게 하락했는데 이에 따라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실제로는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를 통해 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20일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전 세계의 위험한 사이버 공격 배후에 있는 범죄자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As highlighted in April's cyber
ARIA that includes malicious DPRK cyber operations, which are used. 특히 지난 4월 열린 아리아 포뮬러 방식의 사이버 회의에서 강조됐듯이 여기에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포함된다며 이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지난달 예산 심의를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미국의 연구를 표적 삼아 사이버 작전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해왔다며 이들 적국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미국 기관에 대한 특정 사이버 작전을 탐지하는 우리의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사이버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이 같은 지적에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099년 7월 15일 예루살렘 원정에 나선 유럽의 십자군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되찾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1세기 중엽 이슬람교를 믿던 셀주크 투르크족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096년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8차례에 걸쳐 약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지만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이후에는 전쟁에 나선 소년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등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대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799년 7월 15일 이집트 상형 문자 해독의 열쇠가 되는 로제타 스톤이 나일 강변의 로제타에서 발견됩니다. 당시 프랑스 나폴레옹 원정대가 로제타에서 요새를 파던 중 검은 현무암 석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석판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와 아랍어 그리고 그리스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해독되지 않았기에 많은 학자들은 이 석판의 해독을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천재 언어학자였던 샹폴리옹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샹폴리옹은 오랜 연구 끝에 1822년 마침내 이집트 상형 문자를 푸는 데 성공합니다. 1799년 7월 15일 발견된 이 로제타 스톤은 이집트 5,000년의 신비를 푼 열쇠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B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